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시작할 거고요. 요 책, 빨간 책이고, 이 책은 그냥 퍼스트 에디션이에요. 그냥 없어요. 이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개정판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만약에 이 책을 구입하실 거면 그냥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버전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책 혹시 학교 다닐 때 요 책으로 공부해 본 사람? 학교 수업 시간에? 요즘 안 하나? 그치, 요즘은 이 책으로 안 하죠. 좀 이 책으로 안 해요. 근데 요즘에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 책으로 수업도 안 하는데 이 책이 왜 임용시험에서 이렇게 필수 교재로 됐을까? 내용이 너무 좋죠. 내용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 책을 선택 안 하는 이유는 책이 안 나와요, 더 이상. 나오나? 새 책 아니야? 지금 나와요? 샀어요? 음, 아마 이게 요 출판사에서 이 책을 만들어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새 책이 나왔을까? 야매입니다, 야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예, 그냥 이러고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 책을 계속 출간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여기 어디서 나왔어요? 이 캠브리지 출판사인데 여기서 이 책을 계속 출간한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중에서 파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걸 가능성이 큰데 어쨌거나 일단 이 책이 내용이 너무 좋죠. 그 내용이 방대하고 데이터가 방대해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출제가 여기 이 책에서 안 되더라도 이 책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여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죠. 어디를 공부할 것인가? 어디를 공부할 것인가에 전에 이 책은 그러면 우리가 통사론 공부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통사론은 1950년대에 이 촘스키 할아버지가 그 뭐예요? 생성 문법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언어 이론을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언어 이론의 그 줄기를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연결론에서 구조주의라고 배우죠. 기존에는 구조주의적인 문법 틀로 왔다면 생성 문법으로 이렇게 틀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1950년대죠. 그쵸?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얼마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오래지 않은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막 책들이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데, 그리고 이 책은 거기서 어디에 속하느냐? 한 70년대에 속하는 거예요. 예, 초기죠, 초기. 1970년대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니의 신텍스를 또 보잖아요. 그것도 필수로. 카니의 신텍스는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책이냐? 80년대 후반에 속하는 책이죠. 80년대. 그래서 7, 80년대의 그 범위를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럼 7, 80년대 책을 배워야 되냐? 네. 거기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두 개의 책을 공부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책으로도 원서 특강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카니의 신텍스 가지고도 할 건데, 이 책에 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올드한 것들은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써먹을 것만 써먹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써먹을 것만 써먹고,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뭐가 포인트가 되고 뭐가 버려야 될 건지를 잘 체크해놨다가 공부하는데 뭐 부담을 더는 것도 그때 중요한 이유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카니 신텍스도 거기서 보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걔 왜 맞냐? 걔가 1990년대 이론까지 이렇게 쑥 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나오지 않아요. 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아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기출 보면 알지. 기출이 그게 기준이죠. 기출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보면은 그 경향을 보면은 아, 여기는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가이드를 딱 한 다음에 또 거기서 중요한 부분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70년대 이론이기 때문에 올드하다. 그러니까 올드한 부분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올드한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냐면은 뭐 MP라고 썼다가 DP라고 썼다가 뭐 S라고 썼다가 뭐 TP라고 썼다가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 시대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어쨌거나 올드한 거 뭐가 올드한 건지 그 다음에 카니의 신텍스에서는 뭐가 지나치게 앞으로 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책에 보시면은 일단은 원서는 좀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예, 원서는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라인 바이 라인, 단락 바이 단락으로 읽으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게 공부잖아요. 그게 공부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그걸 왜 안 하려고 할까? 예, 그걸 왜 귀찮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눈에 자꾸 뭐가 들어가는 건데.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안 읽고 뭔가 요약본을 가지고 공부한다거나 이런 거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책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책을 가지고 요약해 놓은 거, 그 다음에 편찬해 놓은 거, 그 부분은 이제 학원 교재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보조 도구지 그것을 전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면은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내 교재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충실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텐츠 한번 볼까요? 네, 컨텐츠 한번 보시면은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 고을은 우리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챕터 1 고을은 거기서 완전히 빼도 됩니다. 더 앞으로. 그렇지. 더 앞으로. 그렇지. 목차 거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을은 완전히 빼버리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챕터 2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챕터 2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제 무슨 내용인지 대충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챕터 2의 제목이 스트럭처죠.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문장 구조를 보니까 단어들이 단순히 나열된 게 아니라 구조가 있는 것 같으네. 예, 뭔가 덩어리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 같으네.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챕터 2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걸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챕터 3는 프레이저 마커라고 나왔죠. 그 구를 어떻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구라는 것이 덩어리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덩어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 단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통사로는 덩어리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어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모폴로지 형태론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통사로는 이제 형태론보다 더 큰 단위인 덩어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트럭처가 딱 나오고 그 스트럭처 어떻게 만드는 거지? 라고 하는 만드는 이제 구체적인 방식이 그 챕터 3의 프레이즈 마커예요. 예. 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구를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개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noun phrase죠. 그럼 명사구는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특징이 있어? 그 다음에 명사구가 중요하니까 명사구를 별도로 빼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other phrase라고 해서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는 다 other로 넣어버렸어요.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확실히 명사구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phrase를 공부할 때 명사구 초점을 둬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other phrase 다루고요. 그래서 phrase를 계속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clause까지 다루죠. clause도 별도로 빼는 거죠. clause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덩어리다. 그러니까 덩어리라는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phrase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clause까지 거기다가 보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그대로 clause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무슨 말을 여기까지 챕터 6까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phrase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개별적인 noun phrase, 그 다음 AP, BP, adverb phrase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clause까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동일한 틀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일한 틀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 X바이론이에요. X바이론이라는 것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가 X바이론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X바이론으로 이제 X바이론 조금 우리가 공부가 했다면은 그럼 프레이즈가 어떤 틀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런 틀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붕어빵 만들듯이 이런 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명사 넣으면 명사구 이렇게 이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클로즈 집어넣으면 여기에 CP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로 이제 문장, 단어들을 결합시켜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통사론이잖아요. 예, 단어들을 결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가 통사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레이즈를 만들고 클로즈까지 다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챕터 7에 렉시칸이라는 게 또 있네요. 예, 렉시칸 어휘부. 이 개념이 왜 들어갔냐면 이걸로 문장이나 프레이즈를 찍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란 말이죠. 얘의 도움이 필요해요. 얘의 도움이 어휘 정보죠. 예, 어휘 정보라는 개념이 이제 더해져야 뭐가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딱 더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D 구조가 드디어 우리가 D 스트럭처라고 맨날 얘기하는 심층 구조. 예. 심층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챕터 7까지 395페이지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심층 구조. 그래서 심층 구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 입 밖으로 지금 나오는 거는 무슨 구조예요? 예, 표층 구조예요. 표층 구조의 그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하고 이 안에 무슨 과정이 있어요? 여기 안에 변형이 있게 되는 거죠. 얘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구조가 이제 좀 바뀌어요. 입 밖으로 나오는 그 표층 구조까지 좀 바뀝니다. 그게 이제 변형이죠. 이 변형이 지금 무브먼트가 되는 거죠.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8번에 보시면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형 해가지고 이제 S 구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전체가 지금 몇백 페이지입니까? 이게 전체가 지금 600페이지가 되는데 이 600페이지 이 책이 전부 다 문장 하나의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가 하나의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계속 통사로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걷고요. 9번에도 WH 무브먼트니까 또 변형이죠. 그럼 8번의 트랜스포메이션은 MP 무브먼트 그 다음에 헤드 무브먼트를 지금 다 8장, 9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도 무브먼트죠. 근데 10장은 이제 우리가 9장까지만 챕터 1은 제거한다 그랬고 챕터 10도 거의 보지 않고 일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정독할 거는 2장부터 9장까지 읽을 거고 챕터 10은 알파 무브먼트라는 무슨 말이냐? MP도 이동시키고 WH 월드도 이동시키는데 다른 거는 뭐 이동시킬 거 없냐? 가만히 보니까 다 이동시킨다. 아무거나 다 이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알파 무브먼트가 들어가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볼 것만 좀 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책을 한 권 다 볼 건데 이게 좀 빠진 게 있네요. 이 책에서 우리가 기출을 보면은 이것만 읽고 우리가 시험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빠졌냐? 바인딩 이론, 케이스 이론, 그 다음에 컨트롤 이론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챕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 개념을 소개하는 그냥 슬쩍 뭐 냄새만 풍기는 그런 글이 있지만 별도의 챕터로 지금 활용해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카니의 신텍스에서 지금 우리가 투포에서는 여기에서 말한 D구조에서 S구조 그 다음에 변형과 같은 이런 부분은 충실히 다 다뤘어요. 아주 잘 다뤘어요. 그런데 케이스, 바인딩,
그 다음에 프로, 이 세 가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배워야 돼? 카니 신텍스에서 철저히 배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카니의 신텍스에서 요 세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여기에 또 다 그냥 뭐예요? 같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머릿속에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야 돼요? D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D구조 우리가 이거 많이 봤죠? 여기서 S구조, D구조에서 S구조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문법 모델이라고요. 예, 그래서 PF, LF 이게 문법 모델이에요. 단어 가지고 D구조 만들고 조금 변형시켜서 이 S구조 만들어요. 자, 그러면 S구조에서 만든 이 구조가 이제 입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입 밖으로 내는데 입 밖으로 낼 때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리 문법 틀을 이용해서 PF, 포놀로지컬 폼이에요. 이 소리 문법을 이용해서 이제 연음 포놀로지컬 연음 현상 그런 것들이 음절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소리로 내는 거고 여기는 의미예요. 로지컬 폼 해가지고 의미를 여기서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사론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소리하고 의미는 다루지 않으니까. 소리는 포놀로지고 이거는 시멘틱스에서 다루는 거니까. 통사론은 여기까지 다루는 거니까 잘 다뤘어요. 그러니까 투포에서 잘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케이스, 바인딩, 컨트롤 이 세 가지가 충분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카니 신텍스에서 보충해서 이제 공부하면 전체적인 통사론의 틀은 다 공부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약간 인트로 형식으로 얘기했는데 요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 사람. 요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솔직하게. 다 알아들어요? 예. 그러면 그냥 빨빨 나가도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골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듯한데 이거는 사실 골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어 교육론에서도 많이 다루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다루지 않은 거니까 나오지 않는 것이니까 과감하게 제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얘도 지금 600페이지가량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려요. 부지런히 나가야 돼. 얘도 시간 안에 끝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간 안에 끝내본 적이 막 9주까지 빠르면 9주, 길면 10주까지 나가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책 배우면은 이거 몇 주 동안 예? 지금 한 학기가 몇 주예요? 16주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은 14주 안에 보는 거잖아. 근데 요거 지금 10주 안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빠른 거죠. 9주, 10주 나가면 굉장히 달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챕터 2 스트럭처부터 보겠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A sentence has a synthetic structure예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장은 구조를 갖는다예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문장이 구조 갖는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문장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문장 안에도 덩어리 된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구조를 어떻게 정의하고 구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계속 존재의 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조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읽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는 이미 전공자이기 때문에 구조가 존재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거를 구조가 있으니까 내가 이게 증명해 볼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지루해요. 예. 그리고 지금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는 건지를 좀 답답하게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그쵸. 그렇지만
이 책은 이 얘기를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답답하겠지만 우리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답답하겠지만 센텐스는 단순한 월드의 나열이 아니라 단어들의 개별적인 나열의 시퀀스가 아니라 synthetic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계속 풀어서 얘기하고 2.2 자, 요거 지금 제가 다 정리한 내용이잖아요. 2.1은 없죠. 2.1은 가볍게 보시던가 시간이 없으면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없는 거는 과감하게 제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공부하는데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2.1로 볼게요. 그래서 2.1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항상 제목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하세요. 네. 먼저 이게 무슨 내용일까 생각, 어떻게 내용이 이어질지 제목만 보고 좀 생각을 하면은 좀 읽을 때 도움이 되죠. 2.2 Intuitions about Structure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조에 대한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구조, 즉 이 덩어리 문장 안에 이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에 대해서 인투이션이 있다라는 거죠.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그래서 그 인투이션을 지금 그 인투이션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알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구조에 대한 인투이션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투이션이냐? 첫 번째, 어떤 인투이션이에요? How sound sequences in a sentence가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에 대한 인투이션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또 이 구조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문장이 되는데, 이렇게 묶이고, 뭐 이렇게 묶인다라는 그것을 그냥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어 능력으로 알게 되는 거죠. 통사로는 언어 이론이기 때문에 네이티브 스피커가 그냥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예,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설명을 잘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말 문법 잘 모르듯이 설명 잘 못합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스트럭처가 존재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어떤 인투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 구조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 거죠.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다. 카테고리가 뭐예요? 범주에 속하는 거죠. 범주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명사구, 동사구 이런 범주에 속해 있다는 거야. 이 덩어리가 범주에 속해 있다. 이미 아는 거잖아, 우리는. 이미 우리에서 명사구, 형용사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명사구, 형용사구. 우리 뭐 중학교에 가면은 야, 이게 명사야. 그리고 명사구야. 이런 거 가르치기 진짜 힘들지 않아요? 네. 이게 명사야. 그다음 명사구야. 명사구는 뭐가 달라요? 막 이런 거 하는데 정말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에 대한 인투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조와 무슨 얘기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조와 그 구조가 속한 카테고리, 범주,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공자로서는 되게 익숙한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여기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1번에 보시면은 조금 크게 볼게요. 오늘은 부드러운 그걸로 고쳤어요? 이거? 부드러운 PDF로? 아닌가? 그냥 했어? 굉장히 부드러운데? 네. 자, 1번에 문장을 보세요. This boy must seem incredibly stupid to that girl. 이 문장이 1번이 지금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phrase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그 1번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당연히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키고
이것을 그냥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레프리젠테이션 시킬 뿐이에요. 표현할 뿐이에요. 자, 뭐 어떻게 표현했나 볼게요.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1번에 봤던 건 당연히 문장이죠. 그러니까 S로 놔두는 거고, 그 다음에 must는 모달이에요. 그 다음 앞에 있는 거 주어 MP죠. 예,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this boy는 determiner N으로 이루어진 거죠. 너무나 당연하고 이렇게 해서 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 나머지는 이제 VP예요. VP는 동사와 뒤에 incredibly stupid 형용사구로 이제 들어가 있고, 형용사구는 부사와 형용사로 나눠져 있고, 아주 심플하게 구조를 이렇게 그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표현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PP 해서 to that girl. 그래서 이게 동사, 형용사구, 전치사구가 하나의 크게 동사구로 묶인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것을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세요. 요렇게 해서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같은 거예요. 이제 아마 시험에서 시험지 지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많죠. 제약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지금 여기 말을 할 수가 있냐면, 모든 센텐스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categorial constituent structure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범주적 성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구조는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다 이렇게 다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딱지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속해 있는 거고, 여기에 속해 있는 거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속해 있는 거고, 다 어디 딱지에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센텐스는 hierarchically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단어와 phrase로. 그러니까 요 계층적으로 이렇게 그려놨죠. 예, 계층적으로 이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게,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게 계층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에 있는 거 VP 아래 동사, AP, PP 이렇게 해서 계층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네이티브 스피커는 이렇게 그리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그냥 인투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2.3에 보시면은 캐테고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볼 거예요. Word Level 캐테고리죠. 이 캐테고리는 영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모든 언어에 존재해요. 정말 신기하죠. 캐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언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캐테고리 이러한 인투이션, 이러한 능력이 우리나라 사람도 가지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한국어에 한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이게 그래서 언어 능력의 하나의 한 부분이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 우리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해서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지 않지만 머릿속에 저런 인투이션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2.3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를 볼 건데 Word Level 캐테고리를 볼 거예요. 자, 여기서 Word Level 캐테고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어 단위의 캐테고리, 즉 phrase가 아니란 얘기죠. 단어 단위의 캐테고리를 볼 거예요. 그게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아. 괜히 문법학자들이 붙인 거 아니야? 만들어낸 거 아니야? 실제 존재하는 거? 요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동사가 있어요. 언어에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디터미너, 한정사 다 있어요. 이거 문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존재하는 건가? 어때요? 존재해요? 실제 존재해요? 네,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존재하는지 에비던스를 볼 거예요. 네, 실제 존재하는 건지. 자, 그러면 이거 통사론 그 촘스키의 이 통사론 변형생성 문법을 하면서 진짜 사람들한테
많이 비판받는 게 뭐냐면, 야, 그거 실제 존재하는 거냐? 예? 실제 있는 거냐? 여러분도 보면 진짜 이상한 많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통사론을 어려워하는 게 이상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영어 교육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저 이론 진짜 이상하네? 좀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그 통사론은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촘스키도 얘 비판을 많이 받았죠. 무슨 비판이냐? 진짜 있냐, 이 말이죠. 진짜. 뭐예요? 이상한 걸 만들어내죠. 보이지 않는, 이런 거 있고, 오퍼레이터가 뭐가 있고, 보이지 않는 거 막 있고, 이게 진짜 이동하고 이게 진짜 있느냐? 실제 존재하느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다 이런 에비던스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카테고리가 이건 촘스키 얘기는 아니지만, 카테고리가 존재하느냐 할 때 에비던스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포놀로지컬 에비던스예요. 발음상에 특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에비던스가 존재한다. 그럼 무슨 말 하겠어요? 동사와 명사 이런 거 동사와 명사의 강세 변화가 있죠. 동사는 increase 같은 경우, word like increase 같은 경우는 강세가 어디 있어요? 동사할 때. 강세가 두 개죠. 동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increase. 그다음 명사할 때는 increase 이렇게 들어가죠. 강세가 다르단 말이야. 그 강세가 왜 달라? 이렇게 물으면 품사가 다르니까. 그래, 그럼 품사가 있는 거잖아. 카테고리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 그게 포놀로지컬 에비던스예요. 이런 것들 시험에 안 나오죠. 빠르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강세가 대문자로 써놓은, 그러니까 똑같은 스펠링은 동일한데 지금 강세가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자, 이게 월 레벨 카테고리에 범주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강세는 누가 만들어서 강세를 붙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강세를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비던스. 빠르게 보는 거는 빠르게 볼만하니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서 빠르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emantic evidence예요. semantic evidence가 뭐냐? lexical structural ambiguity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ambiguity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중의성이에요. 그 lexical 중의성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structural 중의성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lexical한 중의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휘로 인한 중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휘 하나가.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1번 의미, 2번 의미 이렇게 다이어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중의성이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앰비규어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시멘틱 에비던스가 시멘틱 에비던스, 즉 이걸 봤을 때, 중의성을 봤을 때 얘네가 카테고리가 월드 레벨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에비던스는 계속해서 앰비규어스는 계속 나왔으니까. 자, 얘를 보시면은 얘가 중의적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네, 중의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의적이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중의적입니까? 라면 그러네요.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신뢰? 미스트러스니까 신뢰가 아니라 불신이죠. 불신은 상처를 입힌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어요? 불신은 상처를 입힌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렇죠. 상처를 불신하라. 상처를 불신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운줄을 믿지 마. 아파도 안 아픈 거, 아파도 그거 믿지 마.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의미가 생기는데 이 두 가지 의미는 모든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물어봐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생긴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왜 이 두 가지 의미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뭐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생기는 이유는 지금 에비던스에서 말했듯이 월 레벨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 불씨는 상처를 입힌다. 그럼 주어 동사로서 해석한 거네요. 그쵸? 주어 동사. 즉 여기에 미스트러스트가 명사로서 해석을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미스트러스 운즈 상처를 믿지 마. 상처를 믿지 마. 그러면 미스트러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고 얘는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품사가 바뀌기 때문에 품사가 고정된 게 아니라 바뀌기 때문에 앰비거스가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앰비거스가 왜 생겨? 이 품사가 미스트러스하고 운즈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별적인 단어의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네. 이렇게 우리가 에비던스를 증명할 수가 이렇게 에비던스를 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시멘틱 에비던스 말고 카테고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요거는 시험에 지난번에 비슷하게 한번 나왔고 비슷하게 시험에 이게 몇 년 전이 나왔지? 한 4, 5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왔냐면 우리가 카테고리를 define 할 때 정의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카테고리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야 이게 동사야. 선생님 동사가 뭐예요? 그럼 어떻게 define 해줄 거예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정의해 줄 거예요? 선생님 명사가 뭐예요? 그러면 이런 게 명사야. 그럼 명사가 뭐예요? 아니면은 그 질문이 나오기 전에 명사가 뭐다라고 정의해 주겠죠. 어떻게 정의해 줄 거예요? 명사를 어떻게 정의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지. 근데 그런 정의는 어떻게 생각해요? 협소하다고요? 네. 그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의미적인 정의예요. 의미적인 정의예요. 의미적인 정의. 그러니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야. 그냥 의미적인 정의로 학생들한테 말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학생들한테 품사를 이렇게 정의하죠. 그 동사는 어떻게 정의해? 액션으로 정의하는 거야. 행위 뭐 이렇게. 명사는 어떻게 정의해? 엔티티. 아까 뭐 사물, 이름 이런 게 엔티티가 되는 거죠. 형용사는 스테이트 상태, 부사는 양태, 매너, 프레포지션은 로케이션, 블라블라, 디터미너는 뭔가 스페시파이 하는 거, 명시하는 거 이렇게 정의한. 이게 전부 다 이런 식의 정의가 시멘틱한 정의예요. 근데 한 4, 5년 전에 나온 그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 시멘틱한 정의하고 또 다른 정의를 얘기한 거죠. 구조적인 신택틱한 정의를 가지고 얘기했죠. 신택틱한 정의. 신택틱한 정의는 어떻게 얘기해요? 토익에서 많이 하는 건데. 토익에서 밑줄 접어놓고 여기에 무슨 품사 들어갈 거야?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정의예요? 그게 통사적인 정의죠. 거기 밑줄 그어놓으면 여기 주어 자리네? 이 자리는 명사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구조적인 정의예요. 그러면 의미적인 정의와 구조적인 정의 두 가지 정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 변형생성문법에서는 무엇을 더 선호할까? 구조적인 정의를 더 선호해.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는 보세요. 학교에서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잖아.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고 주목보 자리에 명사 들어가잖아. 뭐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데 그럼 명사가 뭐예요? 명사는 사물의 이름과 뭐 개체 이름 이런 걸 얘기해. 그러니까 정의는 의미적인 정의를 하고 실제 가르칠 때는 구조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괴리가 있죠. 아예 정의를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 아니라 명사는 요 자리 들어가는 게 명사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막 이렇게 혼재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4, 5년 전에 시험에 나왔고 여전히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자, 요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다시 이 내용으로 들어와 보면은 카테고리를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라는 것은 뭔가 얘네들이 다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는 거, 뭔가 스페시파이 한다라는 것은 디터미너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로케이션을 나타내는 거는 프레포지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월드 레벨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폴로지컬 에비던스 보면 요건 이제 빠르게 보면 돼요. 모폴로지컬 에비던스 보면은 동사를 봤을 때 이렇게 네, 각각의 동사에는 이런 형태 변화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동사에게만 존재하는 거지. 명사에는 이렇게 형태 변화, participle, past, present, gerund form이 존재하지 않죠. 네. 그럼 이게 일단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동사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니까 동사만 이렇게 형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모폴로지컬 에비던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모폴로지컬 에비던스와 관련해서 모달 억실러리. 참 책에서 지금 처음에 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 특징이 이건 이제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끝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끝까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끝까지 쫙 나열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자 책을 읽는데 굉장히 지루하게 만드는 단점이자 또 장점이기도 해요.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예시를 제시하면서 에비던스, 완전히 에비던스가 막 머리에 꽂힐 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앤드류 라더포드 선생님이죠. 네, 이분도 할아버지예요. 네, 되게 오늘 내일 하십니다. 할아버지들이에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모달 억실러리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것도 아까도 동사는 이런 형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모달은 이런 형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달과 동사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모달이란 말 괜찮죠? 네. 모달이란 말 이런 게 모달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조동사 있죠. can, will, 뭐 shall, should 이런 진짜 조동사 이것을 조동사니까 auxiliary 이렇게 말하지 않고 modal auxiliary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modal이라고 말하거나 modal auxiliary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러면은 be나 얘는 have 같은 것도 얘네들도 auxiliary예요. 네, 얘네들은 그냥 auxiliary예요. modal이 아니에요. 그래서 modal이라고 붙인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modal의 특징이 있어요. 얘네 auxiliary고 얘네는 modal auxiliary인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얘네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제와 결합해야 돼요. 얘네가 시제를 가지려면 시제와 결합해야 돼요. 맞죠? 얘네들 뭐 has 이렇게 해서 결합해서 시제가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얘네는 시제를 갖기 위해서 누구랑 결합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의 시제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뭐야? will. 요거 시제가 뭐예요? 네? 이거 다 시제가 뭐예요? 이런 것들. 시제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시제를 그냥 그 자체로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로. 이 시제가 뭐라고요?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예. 미래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속일 수가 있는 것 같아? 요거는 요건 시제가 뭐예요? 현재. 요거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형태가 있어요. 요건 시제가 뭐예요? 요거는 현재. 요거는 요거 미래예요? 요거는 과거? 요건 should는 현재예요? 어우, 왜 이렇게 막 다 짬뽕이 됐네. 그러면 모달도 뭔가 그러면은 얘는 지금 현재고 과거고 얘는 미래형이 없는 거네? 근데 얘는 미래고 과거면은 얘는 현재형이 또 없는 거네? 그 다음에 얘는 미래고 요 현재면 얘는 또 과거형이 없는 거네? 뭐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얘가 다 현재형이죠. 얘가 can, will, shall이 다 현재형이고 could, would, should 얘네가 다 may 현재형이고 might 과거형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현재형, 과거형이에요. 형태가.
시제는. 어쨌거나 물론 현재 시제를 가지고 미래 표현을 할 뿐이죠. 예.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 다 시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얘는 시제를 누구랑 결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까 모달이란 자리에 그냥 그대로 꽂히는 거죠. 예. 원래 그 자리에 있어서 시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제 이야기할 때 얘네들이 좀 디테일하게 쓰일 거예요.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뭐 시제 표현한 cans 뭐 이렇게 해서 뭐 ed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좀 특이한 애들이죠. 그 다음은 뭐 adjective하고 adverb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er를 붙일 수 있느냐 이거로 우리가 모폴로지컬한 측면으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ly를 붙일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품사가 뭔지를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ly는 뭐 명사도 붙일 수 있지만 형용사도 붙일 수 있고 다 붙일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부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외인 명사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ly를 인플렉션을 붙인다, 지닌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태론적으로 얘네들이 붙을 수 있는 품사가 정해져 있다. 명사는 플러럴 폼을 붙일 수 있는 거죠. 명사만 이렇게 해가지고 붙일 수 있고, 명사에다가 막 이상한 거 뭐 ed를 붙이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전치사에다가는 그 어떤 것도 붙이지 않아요. invariable form이니까 항상 굴절된 형태가 아니라 항상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잖아요. 품사의 모폴로지컬한 특징이 다 있어요. 이게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synthetic evidence를 볼게요. synthetic evidence라는 것은 구조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적인 측면. 그래서 여기서 명사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통사적인 에비던스로는 어떻게 정의하냐, 저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야. 이게 들어가는 예. 이게 좋죠. 딱 저기 토익 문제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토익 문제처럼 저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 명사야. 예. 그 다음에 명사는 또 어디 들어가요? wide variety of sentence position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nversion된 뒷자리도 명사고, 뭐 이해하시죠? 주어 자리 inversion된 뒷자리,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요거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라기보다도 지금 뭡니까? 소절의 주어 자리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소절의 주어 자리. 요건 동사의 목적어 자리. 이런 자리들에 명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명사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 여기 요 자리에는 can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만 들어가기 때문에 범주가 다 세팅이 돼 있다라는 거, 단어에 범주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preposition 마찬가지 좀 빨리 들어가면 되죠. 모달 같은 경우는 저게 어때요? 저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yes no question에서 인버전된 자리죠. yes no question에서 그래서 모달 자리, 저 빈칸에 그 자리에 모달이 들어가지 않고 동사가 들어가거나 뭐 다른 형용사가 들어가거나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자리만 가지고도 품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djective하고 adverb 같은 경우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요? very라는 부사와 같이 써서 부사 뒤에는 형용사와 부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very 뒤에 이렇게. 그래서 very slow, very slowly, 동사 못 들어가죠. 명사 very 다음에 동사 못 나오고, very 다음에 명사 못 나오고, 전치사 못 나오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품사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품사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28번 데이터 보세요. 요 자리는 뭐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토익 시험 문제. He treated her 이렇게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 형용사도 들어가네요. 형용사는 못 들어가. 명사도 못 들어가. 그렇죠. 부사만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렇게 자리를 통해서 요 자리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요 자리?
그렇죠.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죠. 지금 뭐 여기는 지금 부사가 못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부사가 못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아까 very slowly, very slowly. 이 자리는 very 다음의 자리가 아니라 very 다음에 부사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자리를 나타내는 건 very 뒷자리가 아니라 요 비동사 뒷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뒷자리니까 당연히 보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preposition 한번 볼까요? preposition은 어디 right 다음에 right로 수식될 수 있는 요소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right로 수식될 수 있는 right up, right down, 지금 right on time 이런 것들 전부 다 그쵸? 이렇게 해서 right under, 그래서 right으로 수식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1번의 데이터 보시면은 other categories cannot be intensified right에 의해서 지금 강조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전치사만 나오는 거죠. 디터미너는 어느 자리에 나와요? 예, 요 빈칸 자리, he, right, 요 자리에 디터미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이제 나왔고, 이렇게 해서, 그래, 알았어.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디터미너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팔품사라고 해가지고 월드 레벨 캐테고리를 팔품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품사는 이제 part of speech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part of speech는 월드 레벨 캐테고리를 이야기하는 명칭이에요. 그죠? phrase 레벨 캐테고리를 part of speech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월드 레벨 캐테고리, 그 다음에 phrase 레벨 캐테고리 구분하셔야 되고, 그러면 팔품사 우리가 월드 레벨 캐테고리, 즉 part of speech를 이야기할 때 팔품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팔품사는 우리 디터미너는 없죠. 근데 일반 고급 영문법이나 통사론에서는 디터미너가 별도의 품사로 다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팔품사는 너무 브로드해요. 너무 그냥 넓게 잡아놓은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디터미너.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디터미너가 요거죠. 예. 또 some, few, many, no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들어가고 요 자리에 다른 요소들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잡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좀 더 정리하는 차원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World Level Category는 a set of words다. 단어들의 집합이죠. 단어들의 집합인데 공통적인 언어학적인 속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언어학적인 속성이 뭐냐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얘기한 포놀로지컬한 거, 신택틱한 거, 모폴로지컬한 거 이런 것들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은 하나의 단어가 당연히 more than one category 여러 가지의 캐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당연한 거지, 그죠? 그런 걸 당연하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월드 레벨 캐테고리가 있다. 장난 아니죠? 이 책의 특징이에요. 이 책의 특징. 그래서 계속 초반에는 이렇게 막 별거 작은 것을 쫙 늘려가지고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조금 공부하는데 지루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초반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이 하나씩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월드 레벨 캐테고리를 시멘틱하게 정의하는 것과 신택틱하게 정의하는 것 차이에 괴리가 있어요.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부사라고 정의해 놓고 실제로는 부사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위치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사적으로 define 할 때 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괴리가 있을 때. 의미적으로 말했을 때와 통사적으로 말했을 때 괴리가 있으면 이 품사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거죠. 그 부분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지루하더라도 초반에 좀 이제 참고 하셔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프레이즐러 맥 카테고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